김원호 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3부 비치지 않는 거울 첫 번째입니다. 1.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인 부산명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아 부임했다. 그 사이 학교가 많이 변해 있었다. 학교 앞의 무허가 판잣집을 헐어내고 운동장도 넓히고 교실도 늘렸다. 선생들도 바뀌어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계시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른 학교로 전근이 되어 가시거나 퇴임을 하여 학교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다. 학생들 중에는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몰라보게 자라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간직하고 있는 그 끈적한 정만은 예나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사내아이, 계집아이 할 것 없이 몰려와서는 나를 만져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매달리며 안겨도 보고 툭툭 쳐도 보았다. 모두 전날엔 나를 부를 때 형 또는 오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므로 갑자기 선생님으로 고쳐 부르게 된 데 대한 거북스러움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했으나 그런 것도 없다는 듯 그들은 곧잘 선생님을 크게 소리내어 부르곤 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의지의 표상으로서 또는 일반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려운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치고 교사 발령까지 받게 된 데 대한 맹인 승리의 상징으로서 그들은 나를 신뢰도 하고 존경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정작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매달릴 줄 알았던 태진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 뒤에 숨어서 부끄러움 많은 계집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선생님을 불러놓고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고 비실비실 피하기만 했다. 모래장난을 하며 놀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2학년이라는 그는 키가 장승처럼 자라 있었다. 매각생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교육자로서 그 이상의 영광도 보람도 있을 수 없을 거라던 우혁은 소원대로 맹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와 나는 이제 직장 동료까지 된 것이다. 누구보다도 나의 부임을 기쁘게 맞이해 준 사람은 그였다. 하숙 문제도 그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그는 직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아직도 허순과는 결혼을 못하고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묵고 있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자기 바로 옆방을 비워주었다. 그와 방을 가까이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았다. 또 하숙집이 학교 바로 앞이어서 혼자 출퇴근을 하기에도 편한 집이었다. 출근 첫날 하루가 이럭저럭 다 가고 퇴근 시간이었다. 나는 책상을 정리하고 나서 퇴근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혁이 늑장을 부렸다. 먼저 퇴근을 하게. 왜? 아직 남은 일이라도 있나? 좀.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낯선 하숙집인데 혼자 들어가란 말인가? 염려 말고 나가보게. 혼자 교무실을 나왔다. 현관 앞에 정희가 와 있었다. 홍하루에서 식사 겸 파티가 있을 거래요. 이석, 지선, 자인, 우혁 모두 오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석과 지선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신접살림을 시작해놓고 있는데 중국집 홍하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림집이 있다고 했고 자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학원에 취직을 하여 나보다 한 발 먼저 부산에 내려와 있는데 맹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있다고 했다. 의대에 재학 중인 정희는 본과 졸업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아있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하지만 일단은 그녀도 내려와 있었다.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으니 어찌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파티가 없겠는가.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중국집 홍화루엔 이석, 지선, 자인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인과는 서울에서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석, 지선과는 맹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이니 실로 4년 만인 셈이었다. 그 반가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우리는 마주잡은 손에 전신의 힘을 다 쏟아넣어 반가운 말을 대신했다. 우혁이 우리를 뒤쫓아왔다. 올 사람이 다 왔으므로 우리는 테이블을 싸고 둘러앉았다. 주인인 중국 여인이 주방에서 나왔다. 아이고 머니나 이분은 오랜만이구려. 여주인은 나를 먼저 알아보았다. 아줌마 저도 오랜만이잖아요. 저도 오랜만이고요. 자인이도 정이도 자기들을 먼저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나왔다. 왜 아니라오? 모두 오랜만이지요. 다들 서울에서 공부하고 계시다더니 졸업들을 하셨나 보구려.
네, 졸업하자마자 이 집이 그리워서 여기부터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딨나. 오늘 내가 단단히 한턱을 써야겠구려. 여주인은 잠옷 유쾌한 듯 덧붙였다. 그런데 이쪽 두 분은 그새 결혼을 해서 한창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어떻게 되셨수? 아줌마, 저 중매 좀 서주십시오. 저도 좀 서주십시오. 우혁이도 나도 중매 부탁을 했다. 다들 큰일 날 말씀들을 하시네. 내가 모른다면 모를까? 안 그렇소 아가씨? 어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정희가 펄쩍 뛰었다. 중매 서주고 매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요. 주인 아주머니는 재밌다고 허리를 꺾어가며 깔깔댔다. 달라진 데가 없는 그 중국집 그 여주인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술을 불렀다. 맥주, 소주 있는 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이석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술은 언제 배우셨어요? 자인이 의아해서 물었다. 우리들 모임에서 술이 나오기는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세월이 좀 길었으니까 4년이면 술을 배워도 곱배기로 배웠을 것입니다. 우혁이도 나도 술을 청했다. 술이 왔다. 술잔이 돌았다. 맥주는 여자들에게 주고 우리 남자들은 소주를 마셨다. 술잔이 돌면서 이야기를 돌리고 이야기가 돌면서 술잔을 돌렸다. 지난날의 회상, 앞으로 살아갈 일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 이석과 지선의 신혼생활담 이야기는 많았고 우혁이도 마시고 이석이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술잔은 바빴다. 얼마를 마셨을까?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정희씨, 네? 그러나 할 말은 없었다. 마셔도 마셔도 목이 타는 순간과 불러도 한이 없는 이름이 있을 뿐이었다. 허빈씨, 그녀도 나를 불렀으나 그녀 역시 불러놓기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그때 누가 선창을 했는지 옛날의 금잔디 합창이 흘러나왔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손목을 꼭 붙잡고 합창을 따라했다. 그 합창을 끝으로 파티는 끝이 났다. 달그락거리는 빈 접시 소리와 주인 아주머니의 서툰 한국어를 뒤에 남기고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다. 나도 돌아가려고 담배 한 까치를 빼어 물고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식당을 나서는데 화끈한 불길이 입술 가까이 다가오더니 물고 있는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기둥처럼 식당 앞에 버티고 서서 뻑뻑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바람 좀 쏘이다가 들어가시겠어요? 내 옆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그녀가 하는 말이었다. 나는 물고 있던 담배를 빼어 던지고 와락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가 쓰러지듯이 내 그늘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우리는 바닷가 백사장 위를 걷고 있었다. 전날 우리들의 발자국이 수도 없이 새겨졌을 테지만 지금은 깡그리 지워지고 없는 과거도 추억도 가질 줄을 모르는 백사장이었다. 바다가 늙은 노파처럼 자지도 않고 백사장을 지키고 밤바람이 서툰 서리꾼처럼 쉴 새 없이 백사장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 바다를 그녀가 옆으로 끼고 그 바람을 내가 온몸으로 막으며 걸었다. 서울에는 언제 올라갈 겁니까? 이제 헤어지면 여름방학이나 되어야 만나겠지 생각하며 물었다. 저 서울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사정이라도 생겼습니까? 허빈 씨를 혼자 떼어놓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허빈 씨는 강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정희 씨는 그럼 그 어린아이의 보호자란 말인가요? 싫으세요? 싫을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말장난으로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다. 그녀가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학업을 중단 내지는 포기한다는 것이 되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학업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 공부 그만하기로 했어요.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요? 그 약속 취소할래요. 약속이란 그녀의 손으로 내 눈을 수술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말함이었다. 자신이 없어진 거로군요.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미리 포기를 한단 말입니까? 개안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보지 못하셔도 좋으니까요. 보면 더욱 좋겠지요. 아니요. 보지 못하셔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당신의 실명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어. 진실로 실명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
나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나를 위로하자는 것이다. 그뿐이다. 위로밖에 할 수 없는 그녀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꿈도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그 밖에 빛나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세상이, 삶이, 사랑이 모두 부질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걷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싫었고 숨쉬기도 싫었다. 나는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자의 입술 위에 그녀의 입김이 뜨겁게 와서 닿았다. 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녀의 입술을 쭉쭉 소리내어 빨았고 그녀의 뜨거운 입김은 죽어가는 내 육신 속에 최소한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꺼질 듯 사그라질 듯 여전히 허약할 대로 허약한 채였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멀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색소폰의 목준 음률이 자꾸만 가슴에 애수를 더해주고 있었다. 애수에 실린 사내가 눈물을 삼키며 모래 위를 가고 허약할 대로 허약한 그 사내가 무슨 태산 같은 의지라고 여인은 사내의 어깨 위에 그녀의 머리를 기대놓고 걷는다. 바람에 나부끼는 여인의 머리털이 사내의 목덜미를 간지린다. 사내의 어깨 위에 쏟아지는 중력도 꽃답고 사내의 목덜미에 휘감기는 간지러움도 꽃답다. 허빈씨, 네, 그녀는 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망설거린다. 이번에는 당신의 실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려는 것일까? 뭡니까? 저도 이젠 많이 성숙했어요. 네? 저도 나이가 찼다고요. 20하고도 셋이잖아요. 나이가 찬 줄을 누가 모르나? 나이가 찼으니 어쩌란 말인가? 나이가 찼으니 어쩌겠다는 말은 설마 아닐 테지. 정희씨, 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가 우리 두 사람의 아랫도리를 후려치고 말았다. 파도를 맞은 우리는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한 번 밀려온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파도의 아랫도리를 내맡긴 우리는 피할 생각도 잊은 채 수목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더 이상의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퇴근길엔 기숙사를 들러보았다. 학교가 많이 변한 데 비해 기숙사는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으나 전에 계시던 사감 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하여 기숙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다. 기숙사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태진이가 따라 나왔다. 조금 전에 정혜 누나가 다녀갔어요. 태진이 보러 왔었구나. 지금 이석이 형네에 계실 거예요. 들르시겠어요? 아참, 집을 모르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기숙사에서 아주 가까워요. 태진을 따라 나서고 싶었다. 이석이네 신접살이도 구경하고 싶었다. 그러나 태진의 적극적인 권유가 나를 쑥스럽게 만들고 말았다. 바쁜 일이 좀 있어서 태진을 기숙사로 들여보내고 혼자 하숙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잘 떨어지질 않아 몇 발자국 가다 말고 기어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석이는 집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태진을 다시 불러낼 수는 없는 일. 홍하루 주인 아주머니가 이석이네 집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로 갔더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그녀가 달려나왔다. 어쩐 일이세요? 정희씨야말로 어쩐 일이십니까? 있는 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감추었다. 사실을 감추고 보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 이석과 지선은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은 우연이라고 손뼉을 쳐가며 야단 법석이었다. 정양은 이제 큰일 났어요. 어디 도망도 못 가겠어요. 못 가지. 못 가고 말고. 이심전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는 곳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심전심이란 말보다는 하늘간데 실간다는 말이 맞겠지. 자나깨나 붙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지선은 까르르 배꼽을 움켜쥐었고 이석은 하하 지붕이 떠나가라고 너털로 웃음을 웃어제꼈다. 우리는 이석이네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한참을 노닥거리다가 그 집을 나와 나선 김에 자인의 집도 알아놓으려고 함께 들렀다. 내가 묵고 있는 하숙집 바로 길 건너에 자인의 하숙집이 있었다. 태진이가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거기에 와 있었다. 선생님,
정희와 함께 들어서는 나를 보고는 태진이 의아스럽다고 소리쳤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진은 금방 미루어 짐작을 해주었다. 결국은 누나가 선생님을 찾아가셨군요. 그렇죠? 나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녀가 이차저차 하였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했으나 다행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인에게서 차를 얻어 마시고 곧바로 그 집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녀가 물었다. 태진이 앞에서 왜 그렇게 당혹해 하셨어요? 당혹해 하긴요.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허빈 씨를 찾아갔어요? 허빈 씨가 절 찾아오셨죠? 정희 씨가 그 집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렇겠죠. 이석 씨네 신접살이 구경 오셨다가 우연히 절 만난 것 뿐이겠죠. 그런데 왜 태진이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뭐 굳이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긴 그렇군요. 그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느끼기는 하면서도 확실하게 집어내지는 못했다. 낮에 저 기숙사에 들러서 태진이를 만났어요. 네, 그랬었군요. 나는 끝까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들렀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조잘조잘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았다. 태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형이 선생님으로 승격을 하셨으니까 누나도 승격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승격을 하다니요? 그래서 뭘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바보씨는 하는 수 없군요. 그녀는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우리는 하숙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여기 두 그릇의 밥이 있다고 해요. 한 그릇은 쌀밥이고 한 그릇은 보리밥이에요. 허빈 씨에게는 보리밥을 드리고 저는 쌀밥을 먹는다고 해요. 물론 저도 보리밥을 먹는 척 허빈 씨를 속이고 말이에요. 이 경우 허빈 씨는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속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나는 물론 용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에게는 쌀밥을 주고 그녀는 보리밥을 쌀밥인 척 속이고 먹는 경우 말이다. 진실로 그녀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 후자에 대한 대답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빠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용서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정말 궁금한 모양이었다. 글쎄요. 후자의 경우에는 나를 속였다고는 하더라도 악의로 속인 것이 아니고 선의로 속인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여전히 잘라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태진이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태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진심으로 태진의 의견을 참작하고 싶었다. 태진이라면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대답했을 것이고 그의 판단이라면 확실한 직관에 의한 판단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지만 용서는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어요. 후자의 경우에도 말이에요. 이유는? 맹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속였기 때문이래요. 상대가 맹인이 아니라면 한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맹인을 한층 더 가엾게 만들고 만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군요. 태진은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요?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태진이가 그런 말까지. 나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에 비해 태진의 정신세계가 너무 성숙해 있는 것 같아 기형을 보는 듯 무섭기까지 했다. 허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간절히 내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태진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죠? 맞아서 좋다는 건지 좋지 않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녀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우리는 왠지 거북스러운 사이가 되고 말아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군고구마 한 개를 사서 나누어 먹으며 걸었다.
한 개의 군고구마는 우리 사이에 찾아온 거북스러움을 내어모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실 때 방문 열쇠를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 맡기고 출근하세요. 전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에서만 뒹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허빈 씨 하숙방으로 출근을 할까 해요. 정말 서울에는 올라가지 않을 작정입니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내려올 때 이미 학교며 하숙이며 다 정리를 하고 내려왔는 거요. 의사라는 직업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죠. 지난 4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만 더 고생을 하면 정희 씨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따라서 행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왜 포기를 한단 말입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허빈 씨를 붙잡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요. 허빈 씨를 놓치고 의사라는 직업만을 가지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하다니요. 제가 어디로 달아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네, 달아날 것만 같아요. 잠시라도 제가 곁에 없으면 멀리 달아나고 말 것만 같아요. 하긴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 씨가 없는 부산에 혼자서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의도적으로 꾸미는 말에 불과했다. 나는 당장 서울로 달려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를 찾아 서울로 달려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 허빈 씨. 그녀는 괜히 목이 메었다. 정말 그 정도만 되어주신다면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그녀는 버럭 화를 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하숙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열쇠 꼭 맡기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은근해져 있었다.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면 되겠죠? 근무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겠죠? 아니에요. 1년 365일 휴일이라고는 하루도 없을 거예요. 내 월급으로 정희 씨 월급을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월급에서 제할 것 제하고 쓸 것 쓰고 나머지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얼마나 되려고요? 얼마든 좋아요. 대신 나머지는 다 주셔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내 하숙방으로 출근을 했다. 식사며 빨래며 청소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해주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수업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참고서들을 읽는 데는 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 없었다. 그 문제를 그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출근하고 없는 빈 하숙방에 출근을 해서는 각종 교재와 참고서들을 점자로 점역해 주기도 하고 읽고 싶은 책과 각종 신간들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녀는 귀가를 하곤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귀가하고 난 다음 나는 그녀가 하루 동안 해놓고 간 일들을 점검해보고 있었는데 녹음기에는 그날도 새로운 테이프가 걸려 있었다. 버튼을 눌러보았더니 GD의 전원교향악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나 읽은 책이지만 그녀의 정감 어린 목소리로 녹음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한참을 듣다가 생각해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읽지 않은 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여러 차례나 읽은 책을 수고스럽게 녹음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여러 차례나 읽은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 책은 점자로 점역도 되어 있어서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 손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녀였다. 필경 그 어떤 필요에 의해 녹음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무슨 필요에서였을까? 나는 녹음기를 끄고 밖으로 달려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그녀가 나왔다. 전원교향악을 녹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네, 궁금해서요. 내일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하숙방으로 돌아와 전원교향악을 마저 들었다. 다 듣고 나니 그녀의 의도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그녀가 학교로 찾아왔기에
교실 뒤편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새도록 전원교양학을 읽었습니다. 눈을 뜬 젤드류드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되지만 보는 순간 실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으므로 나는 계속했다. 이 강허빈이도 눈을 뜨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실망하게 될 테니 눈을 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전원교양학을 녹음해 준 것이죠. 그녀는 침묵으로 내 말을 모두 인정했다. 나는 다그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젤트루드와 나를 동일하게 보십니까? 동일하게 보지는 않지만 동일한 점도 있다고는 본다 그런 말인가요? 네. 어떤 점이 동일하죠? 동일하지 않은 점부터 말씀해 보세요. 밤새도록 생각한 젤트루드와 나와의 차이이므로 나는 술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젤트루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밝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젤트루드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밝은 세상에 대한 젤트루드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실명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밝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실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젤트루드와 내가 다른 점이죠. 모든 밝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빈 씨가 보지 못한 미지의 얼굴에 대해서까지 실망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미지의 얼굴이라 하더라도 나의 경우 얼굴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허빈 씨의 관심은 일반적 보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구체적 특수적인 것에 있어요. 미즈의 얼굴에 대한 구체적 특수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허빈 씨 역시 없다고 봐야 옳을 거예요. 젤트루드가 모든 밝은 세상에 대해 이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따라서 허빈 씨가 눈을 뜨는 경우 모든 밝은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즈의 얼굴에 대해서만은 실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실망한다고 볼 때 젤트루드와 허빈 씨는 부분적이지만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허빈 씨의 높은 상상력이 미지의 얼굴을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미화시켜 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의 얼굴과 상상의 얼굴 간에 엄청난 격차를 벌여놓고 말았다고 해요. 이제 허빈 씨가 눈을 뜨고 그 미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의 얼굴과 상상의 얼굴 간에 벌어진 격차의 크기만큼 허빈 씨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실망이 어찌 젤트루드의 그것보다 작다고 하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눈을 떠보지 않고서는 진정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미지의 얼굴이 바로 그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눈을 뜨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실망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누구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얼굴이 아닐 것 같았다. 아니, 실망을 주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또 만족할 것 같았다. 그녀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는 요즘 문득 불안을 느끼곤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빈 씨가 눈을 뜨고 제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허빈 씨가 받게 될 감동은 즐거운 것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허빈 씨의 높은 상상력이 제 얼굴을 실제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미화시켜 놓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상상으로만 그려보다가 실제로 보면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을 그려보기만 하다가 직접 만나보면 실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교양학을 녹음했던 거예요. 눈을 띄워주기만 하십시오. 결코 실망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설령 정희 씨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얼굴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건 지금 생각이죠. 눈을 뜨고 나면 다를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외면해버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정희 씨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던가요? 그렇게도 자신 없는 얼굴이던가요? 자신이 있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허빈 씨의 상상력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뜰 수 있는 눈도 뜨지 말아야겠군요. 그건 물론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일 거예요. 그녀는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많은 불편이 따르겠죠. 그 불편은 제가 덜어드릴게요. 광명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대신 불편을 덜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